오늘부터 미국 시간으로 이틀 동안 연준의 마지막 FOMC 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과연 금리를 얼마나 올릴 것인가에 시장에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 일부 증시 비관론자들이 말하는 증시 붕괴론, 아무리 내년에 금리를 올리더라도 이 증시 붕괴론은 없을 것이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미국 증시, 아무래도 기대 인플레이션이 둔화된 점이 큰 호재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증시 붕괴는 많이 나왔었죠. 예. 내년에는 뭐 인플레에 대해서 역습이 된다, Great Recession이다, 뭐 이렇게 해서 사실 그 경제 활동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예방적인 그 성격이 있습니다는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되게 되거든요. 예. 그렇지만은 홍앵커랑 그다음에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빨간 넥타이를 차고 왔습니다. 같이 그렇습니다. 4분기에 증시 붕괴로는 이렇게 사실 그 여지없이 무너지고 오히려 그 주가가 29년 만에 그 최고치로 올라가는 가장 상승폭으로 보면 또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년 1분기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뭐 예, 큰 그렇죠. 파동이 온다 이렇게 하는데 오늘은 미국에서 상당히 다른 분위기가 감지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홍앵커가 빨간 그 넥타이를 찰 만큼 주가가 올랐는데요. 사실은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11월에 그 미국의 생산자 물가 이렇게 그 발표된 이후에 이게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니까 나스닥이 떨어지는 가운데 테슬라가 반등했다. 이게 이제 일부 유튜브에서는 본격적으로 저가 매수 통해서 테슬라가 올라가는지 않느냐 하는 시각이 있습니다는 어제 우리 그 방송에서는 이게 탄광 속의 까나리가 될 것이다 하는 이런 입장으로 됐는데요. 예.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는 오늘 나스닥 지수가 이렇게 급등하는 가운데 테슬라가 왕창 무너졌죠. 예. 6% 정도 떨어지는 이런 모습이 되는데요. 항상 이 기술적 차트라든가 이런 거 관계없이 이게 미국에서는 정치적 문제가 되기 때문에 미국의 그 현장에 네트워크를 갖고 있지 못하면 사실 이런 것을 움직임을 감지하지 못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종전 것처럼 뭐 떨어지니까 저가 매수라 하는 이런 쪽의 얘기는 안 통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미국 증시는 뭐 시청자 여러분 사실 그동안 그 페드 회의 이렇게 직전에 이 피봇의 기대가 높느냐 낮느냐 예. 그걸 경제 지표로 발표되는 걸 희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형국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에는 PPI 그 상승률이 예상보다 높게 나왔기 때문에 다우지수 지수 중심으로 해서 떨어졌죠. 예. 근데 오늘은 11월 인플레 기대치가 이제 생각보다 많이 큰 폭으로 둔화됐죠. 오늘 시장을 읽을 때 국내 언론에서는 1년 인플레 기대치가 사실 그 1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로 5.2% 떨어졌다. 여기에 이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는 예. 현장은 좀 다릅니다. 현장은 아무래도 지금 입장에서는 인플레 타겟팅 선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5년 인플레 장기 기대치 수준이 더 큰 영향을 미쳤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3%인데요. 예. 시청자 여러분, 페드의 목표치가 지금 2%죠. 거의 근접했다. 근접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금리 인상이든 QT든 이렇게 해서 더 추진할 명분이 없는 거죠. 그런 쪽에서 월가 입장에서는 오히려 5년 인플레 기대치 이 측면이 인플레 타겟팅에 2% 근접했다는 이 시각이 더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대 지수가 아마 오늘 다우존스 지수가 나스닥보다는 상승폭이 더 컸을 겁니다. 예. 제가 이제 방송 원고를 진행할 때가 이렇게 한 오후 3시 정도였어요. 예. 우리 시간으로 오전 그 3시였었는데 새벽 3시였는데요. 그때 이렇게 보면 그렇게 바뀌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오늘 그 장 모습에서 본질을 좀 잘 이어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다우존스 지수랑 나스닥이라든가 그다음에 상승폭으로 보면 다우존스 지수가 컸을 겁니다. 아마 지금 정영급 PD께서 이렇게 준비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사실 지금 관심이 되는 것이 이제 마지막 인플레 지수가 11월 달 CPI 상승률이죠. 근데 오늘 어느 정도는 예고된 게 아닌가. 임대료가 좀 떨어지고 그다음에 가솔린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예. 이런 거를 볼 때는 아무래도 그 11월 페드 회의 이렇게 시작과 함께 발표되는 이런 그 11월 그 CPI 상승률은 전월 대비 10월 대비해서 7.7%인데
많이 둔화되지 않겠나. 월가에서 보면 지금 7.7%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는 오늘 인플레 기대치라든가 이런 걸 보면 이거보다 좀 더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월가 예상치가 나오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12월에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 폭은 0.5%로 기정사실화되는 이런 분위기가 오늘 시장의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제 올해 마지막 FOMC 회의가 곧 있으면 열립니다. 미국 시간으로 이제 이틀, 내일이죠. 네, 내일 열리는데 세부 내용을 짚어보기에 앞서서 올해 통화 정책부터 한번 쭉 짚어주시죠. 네, 사실 미국 시간으로 오늘이죠. 13일이니까 지금 13일 아닙니까? 네, 그래서 오늘... 그렇죠. 미국 시간으로는 13일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내일이지만 미국 시간은 13일부터 시작하니까 그걸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예. 13일 시작되는데요. 올해 뭐 이걸 정리 좀 해드려야죠. 올해는 미국의 페드가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뭐 금리를 올렸다. 이게 이제 올해 세계 경제 탑 뉴스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각도에서 이걸 한번 지난 과정을 한번 정리해 드리는 것이 내년도에 미국의 통화 정책이 어떻게 방향을 흐를 것인지, 예. 증시가 어떤 방향으로 흐를 것인지,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흐를 것인지 이걸 아실 수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일단 3월 달에 금리를 인상한 것은 페드가 결정적인 신수였습니다. 이거부터 이제 원초적 태생적 한계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예. 그래야 이제 금리 인상을 빨리 가져가고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걸 이해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이 페드의 제1선 목표인 인플레를 이렇게 잡기 위해서는 프리엠프티브 이게 금리가 인플레가 이렇게 고개를 드는 것이 9개월 전, 1년 전에 이걸 미리 예상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조정을 해가지고 이걸 잡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심스 그랭그 터슨 보면은 지금 미국에서 보면 사실 그 9개월 정도의 통화정책 시차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작년 4월 달에 발표된 5월 수치에 배가 증가했으면 이미 미국에서 페드 입장에서 이걸 잡으려면 그 작년 2020년에 이걸 감지를 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근데 막상 그 2개월 정도 이렇게 작년 5월 달에 인플레가 아주 고개를 2배 정도 이렇게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판단했죠. 그리고 2020년 9월 달에 자, 평균 물가제에서 자, 지금 인플레가 좀 낮았으니까 올라가는 것도 용이할 수가 있다. 해서 그런 쪽에 두 가지 요인으로서 인플레를 키웠죠. 선제를 실패할 뿐만 아니라. 예. 그래서 올해 3월 달에 자, 인플레 타겟팅 대비해서 물가가 4배 정도 올라가니까 화들짝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올해 들어서 금리 인상 보면 3월 달에 0.25 다들 아시겠습니다는 4월 달 없었고 5월 달 0.5 빅스텝, 2월 달에 0.75, 4개월 동안 0.75 이번에 뭐 0.5로 줄일 것이냐. 이렇게 이제 통화 정책이 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상당히 긴박했죠. 그래서 0.25%의 상당 기준금리가 4% 되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미국의 그 20년 동안 저금리 체제에서 익숙했던 사람들이 화들짝 놀라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올해 그 하반기 있었던 계속해서 불거졌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이런 과정에서 또 하나는 양적 긴축이죠. 이게 이제 6월 달에 475억 달러에서 2단계로 9월 달부터 900억 달러로 이게 950억 달러죠. 요거 수치가 좀 잘못됐습니다. 예. 950억 달러로 늘려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3월 대비해서 이렇게 보면은 어느 정도 그 금리 인상에 대해서 평가해 볼 시점인데요. 예. 지금 상태에서 물가가 10월 달에 7.7%니까 아직도 인플레 타겟팅 대비해서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가를 빨리 올려는 데고 미 국민들의 희생이 있다는데도 불구하고 물가를 못 잡았다. 왜 그럴까? 공급 측 인플레는 사실은 금리를 인상을 통한 총수요의 대책인 인플레 대책인 이거 가지고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물가를 생각만큼 못 잡았다. 그 대신에 정책의 양면성이 있으니까 예. 사실 그 인플레를 못 잡으면 부작용이 툭 튀져 나오는 거죠. 그게 경기 침체 우려다. 그리고 미 국민들이 각종 디폴트 우려가 제기되는 것이 바로 부작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페드에서 경제 전망이 나오겠습니다는 올해 성장률은 조금 상향 조정될 겁니다. 9월 달 대비해서 4, 4분기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예. 4분기가 지금 소매 판매라든가 사이버 매출이라든가 땡스기비라든가 크리스마스 바이겠습니다. 사이버 매출이 사상 최대가 되기 때문에 미국의 GDP 기여도에서 약 72%를 차지하는 민간 소비가 좋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는 베이스 팩트를 생각할 때
미국의 잠정치가 3분기에 2.9%니까 베이스 팩트가 생각할 때 플러스 성장률은 나올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 붕괴론이 나오는 4, 3분기에 미국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거꾸러지는 그런 상황은 나오지 않을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내년이 문제다. 내년에 0.5% 정도 나오는데 이게 상향 조정될 것인가 하향 조정될 것이냐 하는 이 측면이 지금 상태에서는 그런데요. 상향 조정되든 하향 조정되든 너무 금리를 빨리 올리니까 부작용 측면에서 경기 침체 우려가 제기되는 거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12월 FOMC 올해 마지막 FOMC 회의가 될 텐데 관전 포인트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관전 포인트는 뭐 기준금리는 이번에 0.5% 그려졌으니까 예. 이게 관전 포인트는 아니죠. 내년에 어떻게 될 것이냐 기준금리가 이 대목이 지금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월 31일 우리 시간으로 2월 달이 되겠죠. 예. 미국 시간으로는 1월 달이 되겠는데요. 이때의 금리를 몇 퍼센트 포인트 올라갈 것이냐 하는 측면이 더 관심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금리 인상폭 0.5%는 관심이 되고 있지 않다. 예. 다만 한 가지 피봇을 추진하는 방식이 대부분 다 전문가들 분께서는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한다. 이 대목이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적 긴축도 950억 달러를 가져오는 걸 축소하는 것도 피봇입니다. 통화정책이 방향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인플레 타겟팅도 올리는 것도 4% 올리는 것도 피봇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인플레 2%에서 지금 7.7%인데 여기 유지하면 왕창 때려야 되지만 근데 4% 올리면 조금만 때리면 되죠. 그래서 피봇이라는 얘기가 기준금리만 인상 속도를 줄이거나 내리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것이 이제 세컨드 베스트로 양적 긴축의 규모를 좀 축소시킬 것이냐. 그다음 인플레 타겟팅 올릴 것이냐. 이 대목이 지금 상당히 이번에 나올 것이냐 하는 측면이 굉장히 관심이 됐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수정된 경제 전망이죠. 앞서 말씀하신 내년에 9월 달 전망이 0.5% 전망했는데요. 여기에 상향이냐 하향이냐. 4분기에 워낙 소매 매출이 좋았기 때문에 예. 요것도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홍 앵커께서 지난 9월서부터 방송을 할 때 아마 점도표 최고금리 얘기를 많이 했을 겁니다. 예, 맞습니다. 가장 빈도수가 많죠. 텍스 마닝 기법에서 보면 최고금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그래서 이번에 최고금리는 상향 조정되는데요. 얼만큼 상향 조정될 것이냐. 자, 대부분 다 월가에서 기대 수준으로 5% 정도로 이렇게 상향 조정될 것이냐. 예. 아니면 브로드 총재가 얘기하는 것처럼 7% 상향 조정될 것이냐 하는 이 측면에서 상향 조정은 기정사실화 되는데요. 얼만큼 시장의 기대 수준보다도 높을 것이냐 낮을 것이냐. 예. 이 대목이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관전 포인트 중에서 최대 관심사는 아무래도 최종금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다양한 견해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난 9월 이후에 3개월 동안 보면 최고금리의 논쟁이다. 예. 뭐 지금 홍 앵커께서는 최종금리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는 원래 optimum control rate, 데이터 디펜던스 방식에서 보면 최종금리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최종금리가 끄트머리 금리입니까? 예. optimal control 추적 경로. 우리가 서울대학교의 이근 교수님 아주 훌륭하신 예. 한국의 다산 경제학상도 받으신 훌륭하신 추적 경로입니다. 추적 경로. 추적 경로 측면에서 미국에서 보면 optimal control rule에서 지금 페드의 멤버들이 자 다양하게 내년도에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하는 쪽에 다양한 견해들 나오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중간 라인을 때리는 요석에 optimal control rule이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통화정책 경로를 보실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그것이 인플레 타겟팅과 맞물려서 최고금리라는 표현을 쓴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 3개월 동안 최고금리 수준의 논쟁이었었죠. 그때 보면 인플레 지표의 결과에 따라서 아주 매파적으로 나오면 이래서 높게 나오면 이렇게 나오면 최고금리가 올라가서 주가 떨어지는 거고 인플레 수치가 기대수준 낮게 나오면 피봇의 기대가 높으면서 다시 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형국이고 거기에 맞받아서 파월 의장이 어떻게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또 이게 최고금리 수준이 결정돼서 월가에서 보면 피봇 기대 놓고 안 놓고 이거에 따라서 이게 주가인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다우존스지가 3개월 정도 기간 동안에 9월 이후에 10% 올라갔으니까 피봇에 대한 기대가 이렇게 전체 3개월 동안 모습이 좌우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블러드 총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시장에 충격을 좀 많이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월가에서 보면 블러드 총재 추방 이렇게 나오는데요.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3개월 동안 최고금리 얘기 시청자분들 다 기억하시죠? 예. 가장 극단적인 게 블러드 샌프란시스코 총재였었죠. 세인트루이스인가요? 예. 총재였습니다. 7%까지 나왔었죠.
근데 이제 가장 비둘기파인 이렇게 브레이너 이사 같은 경우는 가장 비둘기파인데요. 요 분이 피벗에 대해서 기대가 가장 높았죠. 그러면서 최고 금리를 보면 블러드 총재는 7%까지 나왔고 블러드 총재의 브레이너의 부회장의 발언 나오면 4.5% 하향 조정됐다고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그 중간 선에 해당되는 저 블러드 총재 얘기는 아웃라이로 빼고 중간선이 지금 5% 정도로 지금 되고 있는데요. 12월에 점더퍼에서 이렇게 보면 사실 지금의 인플레 기대 수준이 나온 점을 이렇게 감안해 볼 때는 앞서 말씀같이 생산자 물가는 여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항상 미국의 국민 입장에서 물가니까 항상 PCE 물가, 그 다음에 price consumption 이렇게 해서 가격 이렇게 물가 상승률. 근데 PPI 가지고 피본 얘기하는 사람은 잘못됐다고 보겠습니다. 물가는 국민들 입장에서 내가 이렇게 물가 그분이기 때문에 CPI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는 지금 상태에서 CPI 11월 달에 좀 13일 날 발표합니다는 그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조금 좌우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는 지금은 최고 금리는 5% 내외로 굳어지고 오늘 인플레 기대 심리가 더 굳혀졌기 때문에 오늘 3대 지수가 급등했다고 보겠습니다. 지금 월가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한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고 금리가 6.5%에 육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붕괴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네, 우리가 지금의 피본 얘기에서 가장 극단적인 한번 전망을 보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JP모건이 최근에 보면 미국의 기준금리가 6.5%까지 갈 수 있다. 자, 그러면 시청자 한번 계산도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가능성은 25%다. 희박하다는 얘기죠. 확률적인 확률 분포에서 보면 누적 확률 분포에서 보면 25%는 거의 가능성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이제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자, 이번에 그 금리를 올리겠습니다. 0.5% 올리면 지금 기준금리가 4%인데요. 0.5% 이번에 올린다. 그러면 이제 올해 기준금리는 4.5% 끝나는 거죠. 그러면 JP모건이 내년에 6.5% 이렇게 하면 자, 6.5 빼기를 4.5 하면 2% 베이스, 2% 포인트죠. 200bp죠. 그럼 내년에 연준이 몇 차례 있습니까? 8차례 있죠. 0.25% 포인트 얘기하면 연중으로 금리를 올린다는 얘기입니다. 이 의미는 연중으로 올린다. 자, 8차례인데 200bp를 가지면 25bp씩 연중으로 올린다. 이런 시나리오는 겁니다. 그러면 연중으로 올린다 하는 얘기입니다. 연중으로 금리를 올린다. 그런데 주가는 안 떨어진다. 왜 그럴까? 올해 통화 정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음 자막 보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전형적으로 그린스펀스 꺾기 현상이 나와 있다. 자, 그린스펀스 꺾기라는 것은 2000년대 초반에 자, 부동산 거품이 있을 때 결과적으로 보면 금리를 2004년부터 올렸는데 중국이 국채를 매입해서 국채를 매입하면 국채 가격이 올라가고 시장금리 떨어지죠. 그래서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식으로 시장금리가 더 올라갔으면 거품이 더 발생하지 않는데 중국이 매입했으니까 자, 기준금리 올리더라도 시장금리는 10년물 금리 더 떨어졌거든요. 근데 부동산 거품을 더 심화시키면서 2008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발생했거든요. 자, 그게 그린스펀스 격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청자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기준금리 자 4% 지금까지 뭐 4%죠. 그럼 0.25에 4%니까 그 3.75% 올린 거죠. 그럼 베이시스 포인트로 하면 375bp를 올린 거죠. 근데 10년물 국채금리 상승폭은 200bp뿐이 안 올랐습니다. 그러면 전형적으로 자 국채금리는 많이 올렸는데 아니 기준금리는 많이 올렸는데 국채금리는 생각보다 안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전형적으로 그린스펀스 꺾기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그러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내년대로 어떨 것이자 기준금리는 보이지 않는 금리다라고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시장에 충격을 미치는 것은 뭐냐? 보이는 금리, 10년물 금리인데요. 내년에 연중으로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는데도 자 JP모건 입장에서는 10년물 국채금리가 자 내년에 연중으로 200bp 올리더라도 내년에 5%포인트를 10년물 금리가 올리지 않는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계산해 보겠습니다. 오늘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3.5%, 3.6%입니다. 내년에 5%를 넘지 않으면 140bp뿐이 안 되죠. 내년에 기준금리는 200bp 올리죠. 근데 국채금리는 내년에 5%를 넘지 않는다면 160포인트, 150bp뿐이 안 올라가죠.
전형적으로 그린 스펀지 꺾게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시장의 충격은 기준금리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예. 10년물 금리가 증시에 더 영향을 미친다. 자, 기준금리가 내년에 연중 올라가더라도 시장금리는 그렇게 올라가지 않는다. 그다음에 주가는 안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JP모건 입장에서는 내년에 연중으로 8차씩 0.25% 기준금리 올리더라도 주가는 뭐냐? S&P는 10% 하락에 그칠 것이다. 증시 붕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 각도에서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해 보면은 최고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할 때 당연히 증시 위축세가 심해질 수밖에 없는데 어째서 이렇게 6.5%에 육박하더라도 주가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 말입니까? 올해 그 통화 정책 결과를 보겠습니다. 예. 오리지널 신이 시장의 잘못이 아니라 페드의 잘못이기 때문에 시장에 반응을 하지 않는 거죠. 올해 한번 보겠습니다. 시청자분이랑 같이 자막을 통해서 예. 보겠습니다. 올해 보면 3월에 금리를 3.75% 올렸습니다. 375bp죠. 예. 다우존스 안 떨어졌습니다. 잘 계산해 보십시오. 3월 중순에 다우존스 34,000입니다. 오늘 아마 34,000. 아유, 그냥 거의 비슷하군요. 예. 안 떨어졌습니다. 왜 그럴까? 기준금리를 올리더라도 시장금리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증시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바로 뭐냐? 바로 그래서 그린스펀스 꺾기를 꼭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2004년에도 부동산 잡기에서 자 금리를 올렸는데 시장금리는 거꾸로 떠니까 부동산 거품이 돼서 서프라임 모기론을 발생한 거죠. 자 올해 그 금리에 민감한 나스닥은 떨어졌습니다. 예. 근데 이게 금리만 그랬을 것이냐? 올해 리나 칸이라는 반독점 빅테크에 대해서 반독점 교육을 어떻게 세게 했습니까? 그죠? 그런 측면도 작용돼서 예. 금리 인상만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걸 좀 짧게 끊겠습니다. 예. 자, 우리나라의 모 교수가 증시 붕괴론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는. 붕괴론 9월 달에 블랙데이가 될 때 그렇게 투자자를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이제 내년도로 이제 넘어갔는데요. 사실 다우존스 지수는 붕괴론인데 다우존스 10% 올랐습니다. 코스피도 9월 말에 2,100에서 한때는 2,500 근접하다가 조금 조정되고 있습니다는 2,100. 우리가 12월 달 들어서는 좀 이렇게 많이 올라갔으니까 차익점 실현해서 권유했지 않습니까? 차익점 실현하는데요. 요즘은 쪽하는데요. 자, 왜 이런 현상이 됐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내년에 금리를 올리더라도 이미 뭐냐 주식과 채권 같은 포지션을 많이 조정했다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팔 물량이 없다. 숏 포지션을 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기준금리 0.5씩 많이 오더라도 팔 물량이 없다. 주가는 안 떨어지는 거죠. 국채도 그렇게 생각만큼 안 올라가고요. 이런 것을 좀 잘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시가 과거 차트에 딱 보면 차트상 보면 떨어진다. 이게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그때 상황과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지금 나온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상황이 달라진 만큼 해석하는 방식도 좀 변화를 줘야 될 것 같은데 최근 이번 주에 굉장히 주목을 받은 발언이 있었습니다. 폴 크루그먼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의 발언인데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떨어질 수 있다. 내년에는 이거 네.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 서생현 본부장께서 1년 기대 물가가 사실 종전 대비해서 10월 달 되면 많이 떨어졌다. 예. 그 대목의 중요한 대목을 하나 지적해 주셨습니다. 임대료 문제죠. 주거비 문제. 예. 마찬가지로 폴 크루그먼 교수도 자 내년에 많이 이렇게 물가가 떨어질 수 있다. 급락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아마 이 내용을 깨닫겠습니다. 예. 급락할 수 있다. 이게 가중치가 높았던 임대료, 그다음에 임금 상승률이 전형적으로 후행 지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물가는 뭐냐? 지금 물가는 18개월 전에 임대료가 높았을 때가 반영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올해 하반기서부터 임대료 많이 떨어지고 있죠. 개소리 가격도 많이 떨어졌다는데 이건 예. 즉각 반영하는 지표인데 임금 상승률도 6개월 정도 후행한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올해 상반기에 임금 상승률이 굉장히 높았죠. 기억나십니까? 예. IT라든가 뭔가 미스매치 때문에. 근데 지금은 뭐냐? 노동시장에서 실업 청구 건수라든가 뭔가 해서 굉장히 지난주에 많이 급증했죠. 이런 점으로 볼 때. 자, 지금 반영하는 물가 지표의 주거비는 후행 지표, 임금 후행 지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10월 달, 11월 달 발표되는 수치는 상당히 현실과는 지금 현실과는 주거비가 떨어지고 임금 상승이 떨어지는 지금 현실과는 괴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 내년도는 어떻게 될 것이냐? 내년도는 집값이라든가 이런 거 상승하는 점을 감안된다고 이렇게 본다면 기대치는 선행 지표니까 여기서부터 반영되기 시작해서 자 11월, 12월서부터 본격적으로 떨어진다 하는 시각을 그것도 누가 얘기하느냐? 폴 크루그먼 교수 노벨 경제학상 타신 분이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이 폴 크루그만 교수의 발언을 얘기하면서 인플레이션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해주셨는데 연준이 내년에 금리를 2%까지 내려야 된다. 이런 금리 인하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 대목은 한번 말씀드려서 간단히 오늘 결론을 예. 맺기 위해서 월가에서 보면 이 제라미 세겔이 이렇게 얘기했던 사항이 한 3주전에 나왔을 겁니다. 예. 그래서 내년에 인플레가 폴 크루그만 것처럼 많이 그렇게 인플레가 둔화되지 보니까 선제적으로는 12월 달에 금리를 0.5% 올리고 중단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금리를 본격적으로 어디까지 인플레 타겟팅 선에 해당되는 2%까지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가 여기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S&P 기준으로 최고 20%, 15에서 20%를 제시했지만 최고 20%야 한다. 달러 가치도 한 10% 폭락한다. 이런 맥락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런 점을 잘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말이고 이때 하는데요. 일부러 낙관론을 이렇게 하는 건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 현실에 있는 것마저 매번 틀리는데 그걸 계속해서 붕괴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연말에서 있잖아요. 연말에서 우리 국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꾸 이렇게 해서 현실보다 더 악화되고 유튜브에 클릭수나 올리려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도 각종 방송에 전부 돌아다니면서 이거는 좀 한국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좀 근절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복근 금감원장을 어제 칭찬을 해드렸습니다. 이런 것도 좀 근절해야 되지 않느냐. 아무리 이렇게 하더라도 경제는 심리입니다. 경제는 심리이기 때문에 아무리 유튜브와 규제가 없다 해도 그 사람에 의해서 증권사에 오랫동안 경륜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추천하는데 유튜브 방송을 두고 30년, 40년 경험 있는 사람한테 인터넷에서 착해서 어떻게 된다 주식 팔아달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복현 금감원장에서 한 번 더 칭찬해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좀 유튜브에 대해서 좀 현상을 얘기하는 것보다 더 악화적으로 얘기하는 건 좀 근절시켜야 된다. 경제가 심리가 차지할 때 이걸 좀 한번 좀 권유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마지막 FOMC 회의를 앞두고 점검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